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이익 소각에 대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익 소각 말도 많고 이제 탈도 많죠. 갈피를 잡기 어려운 이익 소각을 한 방에 정리해보자. 이 판례가 나온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뤄보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1년도에 판례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판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1년 9월 9일에 나온 대법원 판례입니다. 해당 판결문의 판결 요지를 보면은 이 사건 주식 교환 계약, 주식 매매 계약 및 주식 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7조 3항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제가 중요한 문구는 이제 두 가지를 읊어드렸는데요. 주식 소각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단정하기 부족하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좀 표현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인 즉슨 아버지와 아들이 주식을 교환을 했어요. 교환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 양도를 신고하면서 취득한 이 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이내에 전부 소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소각에 대한 대가를 또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취득가액하고 1년 이내에 소각을 했기 때문에 소각의 대가하고 거의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소각에 대한 세금은 없고 양도세만 내면 되는 부분인 거죠. 이 케이스는 국세청이 봤었을 때는 문제를 삼았겠죠. 어떤 문제를 삼았냐면 니들은 이게 양도가 아니라 당초 소각을 하기 위해서 장난친 거에 불과하니까 양도로 보지 않고 소각에 대해서 아버지가 직접 소각한 걸로 봐서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물리겠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상고를 했더니 대법원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되느냐? 양도의 실질에 대해서 봐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줬다라는 부분에 들어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내용도 한번 보시죠. 두 번째 판례도 또 나왔습니다. 2주 앞선 2021년 8월 26일 날 나온 대법원 판례에 해당을 하는데요. 해당 판결문의 요지를 보면은 이 사건이 주식 양도, 합병, 주식 소각 등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주식 소각을 통한 자본을 환원받는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련의 행위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 양도 차익을 자본 감소에 따른 의제 배당으로 보아 가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A 법인의 주주들이 본인들의 A 회사 주식을 10만 주를 B 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B 회사한테 양도했습니다.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해버렸어요. A 회사의 주주들이. 그리고 다음 날 A 법인이 B 회사, 이 B 회사를 흡수합병을 해버려요. 그러면 A 회사의 주주들이 뭐 아버지, 엄마, 뭐 누구누구 있을 거잖아요. 그 뭐 ABCD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B 회사라고 하는 곳에다가 자기네 주식을 다 넘겼어요. 넘기면 이 B 회사는 결국 A 회사 주식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A 법인이 B 회사를 들고 옴으로써 이 A 법인은 결국에는 자기 주식이 생기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 됩니다. 머리가 상당히 좋죠. 그리고 A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10만 주를 모두 소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 거래 전체를 기존 주주들이 직접 주식을 소각한 걸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양도 행위를 인정 오케이 해주고 이렇게 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한 걸로 봐서 소각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해서 또 파이팅이 붙였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에 주식을 소각한 사실은 일단 아닙니다. 현행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배우자 증여를 통한 소각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는 판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위의 두 사례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를 가지고 와서 이익 소각의 솔루션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물음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자, 동일하게 주식을 소각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례의 판결이 완전히 다르게 나온 이유는 뭘까? 라는 궁금점이 들게 되는데요.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두 사례 모두 해당 거래 관계를 가장행위로 보지는 않았다. 가장행위가 뭐냐면 가짜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 자체가 가짜이다. 당연 무효로 본다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경제적 실질에 대한 판단에서 갈림길에 놓게 됩니다.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는 경제적 실질이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아니다라고 보게 된 판례에 해당을 하는데요. 첫 번째 판례에서는 쟁점 거래 행위에 충분히 그럴 만한 경제적 실질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주식을 교환한 거래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에서 보면은 쟁점 거래 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무효는 아니다. 그 자체만은 무효는 아니래요. A 회사의 주주들이 B 회사한테 자기네 주식을 팔 수는 있다. 이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항상 우리는 이제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 경제적 실질에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예요. 국세청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 말인 거거든요. 경제적 실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면 앞전에 나와 있는 판례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주식을 맞바꿈하면서 양도세를 낸 경우까지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만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판례는 이 A의 주주들이 B 회사한테 주식을 팔고 그리고 이 B 회사를 A 회사가 흡수합병을 하는 이 행위 자체가 당연 무효는 아니지만 이런 행위 자체가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만한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라는 겁니다. 과거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년 9월부터 배우자 증여 후 이익 소각한 업체들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시작이 됐죠. 물론 시작은 3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모든 업체들이 부인을 당했습니다. 아마도 업체만 다를 뿐 완전히 동일한 방식과 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시간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45일 이내에 이익 소각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6개월 이후에 소각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1년 이내에 소각을 했을 것이고요. 이 시기만 달랐던 뿐인 거지 완전한 동일한 방식과 일정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에 대해 상급심으로 이제 불복을 간 업체들도 있을 텐데 이익 소각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아직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위 판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은 어느 정도 결과가 예측이 나올지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에 이익 소각을 한다고 해서 당연 무효는 아니다라고 앞에 판례를 유추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과 법원이 봤을 때에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유가 단지 이익 소각을 하기 위한 것 말고는 없다라고 보여진다는 거가 핵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년 지나서 하면 괜찮다. 아니 3개월 만에 한 거는 이상하고 1년 후에 하면 된다? 이것도 이제 좀 논리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이익 소각에 대한 배당과세보다 양도소득세가 20%라고 가정을 하고요. 소각에 대한 배당에 대한 과세가 40%, 50%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 정도 차이 정도는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과감하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배우자 증여를 통한 경우는 세금이 0이죠. 그리고 배당으로 과세됐을 때에는 45%죠. 그러면 이 정도 차이에 대해서는 일단 국세청의 신기를 단단히 건드린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하지만은 그 부분의 예측일 뿐입니다. 국세청의 입장과 법원의 입장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몇몇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앞서 소개한 첫 번째 대법원의 판례의 내용을 가지고 이익 소각에 대해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나왔다라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이 판례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주식 소각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이 처음부터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이 말이 중요해요.
단지 그 자체만으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희망적인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이 내용이 모든 이익소각 거래에 통용되는 만능 치트키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고, 그런 전문가와 함께 이익소각을 진행해야 되는 게 당연한 부분입니다. 과거 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신이익소각, 신자본환원이라는 용어로 현혹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질을 잘 깨뜨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익소각에 대해서 신이익소각이나 신자본환원이라는 용어로 약간씩 바꾸어서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 반드시 이익소각이 필요한 회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이익소각의 솔루션 자체가 실익이 없는 회사들도 있어요. 이익소각은 절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위험성이 반드시 존재하는 영역이고요. 사후 관리가 다른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로는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익소각에 대한 판례도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익소각에 대해서 다 부인당했던 그 회사들 중에 누군가는 조세쟁송이나 불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례들이 나오면서 어떠한 상황이 나올지에 대한 거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자고요. 이익소각은 뇌로 따지면은 뇌 수술에 해당을 합니다. 무조건 보자마자 머리에 혹이 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머리를 잘라서 머리를 열어야 되겠다. 이게 이익소각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만나본 대다수의 절반 이상의 대표님은 이익소각을 거치지 않고도 솔루션을 할 수 있어요. 이익소각 외에 다른 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걸로도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의 나머지 부분을 이익소각을 하기를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익소각의 내용은 워낙 핫하기 때문에 또 조만간에 가지고 나올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